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BSC 파트너스에서 그 AWS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저희 부스에서 몇 번 저희가 그 시간 안 맞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진행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내용을 못 들으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 내용을 저희가 해보니까 사실 좀 이 내용이 깁니다. 1시간 정도 저희가 걸려서 천천히 얘기하면은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용을 빨리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이 끝나고 혹시 중간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이 세션이 끝나고 저희 부스에서 저희가 이거를 4시 반쯤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세미나를 똑같이 한번 진행하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을 보시면, 제목 보시면 엔터프라이즈는 왜 어떻게 AWS를 도입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저희가 이제 해답을 드리고자 이제 세미나를 마련을 했는데요. 보시면 SAP에서 데이터 분석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미나 내용에 관련돼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손을 두고 말씀하시기는 아마 시간적으로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에서 /BSG 하시면 이제 저희랑 연결이 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오늘뿐만이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저희가 이제 BSG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꽤 이제는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AWS 비즈니스에서 왜 BSG가 어떤 포지셔닝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AWS의 특징, 이제 엔터프라이즈가 무엇이며 엔터프라이즈의 AWS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가 왜 AWS를 도입을 해야 하는가, 그 엔터프라이즈의 정의부터 왜 AWS인가를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SAP on AWS,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랜드마크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 IoT 데이터베이스 이런 쪽에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HPC는 저희가 또 주력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WS 서비스, 엔터프라이즈에게 조금 유익할 만한 서비스 몇 개를 소개를 좀 드리고 저희가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BSG는 어떤 자격으로 너희가 대체 무엇이길래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떤 아이들인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2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2000년도 5월달, 만으로 19년, 횟수로는 20년인데, 그동안에 저희는 이제 SAP 비즈니스, SAP 세계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진 기업이고, 이제 국내에서는 뭐 유일하게 플래티늄 파트너입니다. 골드보다 더 높은 등급이고요. 그리고 AWS에서는 어드밴스드 등급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그 20년 동안 이제 사업을 저희가 사실은 SAP를 하기 위해서 창업을 했고 20년 동안 쌓아온 이력이 있는데, 이런 일이 2015년 2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야, 일로 와봐. 우리 AWS에 우리 ERP를 포함해서 나머지 자산까지 다 올리고 싶어 라고 먼저 말씀을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이게 이제 펜텍 계열사였어요. 펜텍의 계열사였었는데,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를 다 AWS 클라우드에 올인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처음 맺게 되면서 저희가 이 비즈니스에 이제 발을 담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SAP 2017년 9월 달에는 이게 이제 AWS의 글로벌 트위터예요. 트위터에 저희 이제 SAP 컴피턴시라는 이제 AWS 상에서 SAP를 돌리는 일은 BSG가 참 잘해라고 AWS에서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게 컴피턴시인데 축하한다고 자기네 트위터에다가 공지를 해주셨어요. 축하한다고. 글로벌하게 SAP 컴피턴시를 확보하고 있는 파트너사가 사실 뭐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축하할 일이었던 거죠. 네,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걸 17년도 9월 달에 당연히 국내 최초로 저희가 획득을 했고, 2019년 4월 달에는
현재는 이제 저희 운영 고객의 약 20% 정도가 이제 AWS로 SAP를 이관하셨는데, 저희가 한 100개 정도 고객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개 정도 기업의 SAP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 중에 한 20% 정도는 AWS의 워크로드를 올리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SAP 운영 고객이 100개 중에 뭐 20여 개가 되니까, 근데 SAP와 관련 없는 워크로드도 저희가 하겠죠. 저희가 AWS 범주 내에서는 SAP만 하는 게 아니에요. SAP랑 관계없는 워크로드들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AP가 아닌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SAP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꼭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non-SAP SA들의 역량도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미팅을 한번 해보시면 그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랑 이제 BSC가 가진 차별성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 SAP랑 AWS를 둘 다 하니까 발주를 나눠서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리스크가 적은 거죠. 책임전가 분명히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SAP를 고민하신다면 AWS 같이 하시겠다 그러면 저희가 뭐 right choice다라고 저희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BSC는 우리나라 BSC의 DNA가 엔터프라이즈에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SAP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AWS 산업 내에 있는 다양한 파트너들이 많습니다만, 체질적으로 저희는 약간 다른 구조를, DNA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AWS 시장은 이쪽에서 형성이 돼서 지금 엔터프라이즈 시장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쪽 시장에서 많이 플레이를 하였기 때문에 고객과 얘기를 할 때 어떤 비즈니스 톡이 가능한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기술 쪽에 포커스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함께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아래에 인프라가 있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엔터프라이즈를 정의를 할 때는 저희는 성숙한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사이즈랑 상관이 없어요. 작은 기업도 엔터프라이즈고 대기업도 엔터프라이즈인데, 저희가 정의하는 엔터프라이즈는 성숙한, 즉 성장세가 안정적인 그런 스테이지에 올라와 있는 기업을 저희는 엔터프라이즈라고 정의를 하고, 그 반대로 개념으로서 스타트업으로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저희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 죄송합니다. 기업이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엔터프라이즈로 가는 여정에서, 저희는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들은 처음에 IT에 굉장히 오리엔트 되어 있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워킹 헤빗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가 성장할수록 비즈니스 드리븐 형태로 이제 업체의 포커스가 이제 이동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AWS 파트너로서 저희는 이쪽 부분에 포커스 한다기보다는 이 전체 여정에 대해서 다 함께 파트너로서 조언해드리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저희 고객사는 이제 중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몇 개 고객사를 저희가 이제 픽업해서 여기다 표시했습니다. 이 중에 약 30% 정도는 AWS와 어떤 형태로든 SAP를 올리실 수도 있고, non SAP 시스템에 대해서 AWS에 올리실 수도 있고, 다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엔터프라이즈 AWS의 특징과 도입 추세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AWS, 엔터프라이즈는 스타트업과 비교했을 때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한번 우리 짚어볼까요? 빠르고 가파른 사업 성장. 그렇죠. 스타트업은 굉장히 가파르고 빠른 성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는, 죄송합니다, 거꾸로 뒀네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성장. B2C 기업이 많죠, 스타트업은.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는 B2B가 많고, 인프라에 대한 수요 변화가 적은 편이죠.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반대로 이쪽은 수요 변화의 폭이 크고, 개발 중심의 IT 스텝, 운영 중심의 IT 스텝. 당연히 공감하시죠, 여기까지? 그리고 자체 개발할 고객 서비스 플랫폼이 핵심인 거예요. 스타트업은. 우리는 그냥 뭐 더 좋은 회계 시스템 하나 쓰면 돼. 그냥 그룹웨어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돼. 하지만 고객 접점에 있는 플랫폼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첨단이어야 해. 라는 게 스타트업 기업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는 내부에는 ERP 시스템이 넘버원이죠.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고객 B2C 기업이라면은 그 고객에 접점되어 있는 그 시스템도 중요합니다만 B2B 기업인 경우에는 뭐 ERP가 가장 중요한 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가장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테디와 워크로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그 스타트업은 볼륨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게임 회사 하나를 우리가 고객사로 삼으면 뭐 하루에 억대 그 AWS 사용료를 저희가 챙길 수 있으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수백억을 한 기업에서 매출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륨 비즈니스가 가능한 것이 스타트업이라면 그 엔터프라이즈는 컨설팅 비즈니스로 저희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도 기술 테크놀로지 중요하지만 어떤 비즈니스 톡이 가능한 컨설팅 업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퀄리티가 중요하고 스피드가 중요하고 세일 사이클이 짧고 이쪽은 세일 사이클이 길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회사의 실제 데이터인데 저희가 수자는 다 지었습니다만 최근 2년 동안 저희가 보유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의 그 AWS 사용량 추이입니다. 사용량이 최근 1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기업이 사용하는 양이 늘었다기보다도 사용하는 새로운 고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스테디한 워크로드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엔터프라이즈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곡선이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SAP를 사용 중이거나 신규 도입한 기업들이 SAP나 AWS 도입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리고 하드웨어 교체 주기에 도달한 기업들이 클라우드 옵션으로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올해 상반기가 과거 2년치 누적보다 많다. 그런데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 MSP라는 거, Managed Service Provider,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주체를 MSP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AWS 클라우드 구축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업체를 MSP라고 얘기를 하는데 MSP는 그렇다면 어떠한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고객을 대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저희의 신념을 말씀드리자면 Lift and Shift That's all? 그걸로 충분한가? 그동안에 저희가 이 시장에 뛰어들 때에 저희가 시장을 분석했던 바에 따르면 그 리프트 앤 시프트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두 클러스터를 온프레미스에서 10개의 서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를 스펙 그대로 해가지고 10개의 서버를 AWS 안에 EC2 서버에다가 그대로 10개를 만들어놓고 하드볼 돌리는 이런 온프레미스를 그대로 카피해서 클라우드에 올리는 걸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AWS 파트너사들이 그렇게 해왔고 저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워크로드에서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스탑하고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는 올린 다음에 트러블 슈팅 해드리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거는 패시브한 방식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AWS 시장에서 BAS라는 회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히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 되고 저희는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운영 단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운영 단계에서 고객과 깊이 커뮤니케이션하고 고객의 AWS 사용 패턴, AWS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서제스천이 가능한 거죠.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적용하시면 이렇게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키텍처 상에서 이 부분에 로드가 굉장히 걸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결하시는 게 미래를 위해 좋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운영할 때. 그것이 빠지면 안고 오는 찐빵인 것입니다. 운영이. 그래서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안건 뭐냐면 중요한 그 핵심은 옵티마이즈. 계속해서 고객사의 시스템을 옵티마이즈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사실 AWS의 마이그레이션 방법론 상에서 리프트 앤 시프트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된다라는 게 방법론 상에 있어요. 리프트 앤 시프트 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 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파트너사 입장에서도 저 부분을 잘 못 챙기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고객사 입장에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가? 저희만 패러다임을 파트너의 입장을
바꿀 게 아니라 고객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IT는 진화하는 거고 변화하는 거다. 그리고 인프라는 구매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다. 근데 이게 말이 쉬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실제 케이스인데 저희 고객사분이 제안을 해달라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클라우드 제안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년 동안 매월 예를 들어서 매월 1,000만 원으로 픽스드로 제안을 해줘. 그럼 3년 동안 3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클라우드인데 정액으로 제안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회사의 어떤 결제 구조 자체가 비용이 변동하는 것을 갖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픽스로 제한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많이 실제 사용량이 계약 금액보다 더 많이 쓰게 되면 저희가 손해를 입게 되고 더 적게 쓰게 되면은 고객이 손해를 입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용이 안 되시는 거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버 사이징, 온프레미스 서버 사이징 형태로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아키텍처를 갖다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해가는 과정에서 특정 인스턴스에 대해서 좀 스펙을 갖다 10%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면 그 10%는 너희가 사이징 잘못한 거니까 10%는 너희가 돈을 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객도 정말로 계십니다.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것의 생리를 특징을 저희 IT 부서 그리고 전체 경영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그 부분이 바람직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엔터프라이즈가 왜 AWS를 도입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화두에서 2018년도 버전을 보여드리면 저희가 실제로 발표를 작년도에 세미나 때 했던 건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먼저 볼까요? 네, 있네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러한 이유 중에서 즉시성에 좀 포커스가 된 부분인데 신기술 기반의 혁신을 위한 전략적 도구, 신기술 기반의 혁신을 위한 전략적 도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혁신이 된다는 거예요. 클라우드를 쓰면은 왜 혁신이 되냐면 우리가 IT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해외 지사의 시스템이 지금 버벅거리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해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시도를 못 해보는 거예요. 온프레미스 상향에서는. 왜냐하면은 온프레미스는 아시잖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시간이 걸리고 기한을 받고. 근데 클라우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빠르게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바를 바로 구현해 볼 수가 있고 테스트해 볼 수가 있고 현재 운영 시스템을 바로 카피해 가지고선 새로운 거 갖다 한번 적용해 보고 검증해 보고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클라우드에서는 내가 지금까지는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거를 할 수 있게 해드린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혁신의 도구라고 믿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AWS를 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아직까지도 유효한 말이지만 더 중요한 걸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과거 1년 동안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이라고 데이터 모니타이제이션을 네이버에 검색하면 저게 번역이 저렇게 사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클라우드에 꽃이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다른 것은 클라우드로 하면 좋습니다. 클라우드가 더 좋아요. 라고 말하지만 이 데이터는 저희는 클라우드 아니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의 특성상. 그래서 클라우드가 아니면 안 되는 경우까지도 있고 데이터 분석이라는 어떤 업의 특성상 태스크의 특성상 클라우드의 베네핏이 가장 적합하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 분석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20년 동안 하면서 저희 사업부 중에 어널리틱스 사업부가 있어요. 근데 이 어널리틱스 사업부가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약간 좀 손가락을 빨고 계셨어요. 장사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반, 2년 전부터 지금 너무나 장사가 제일 돈을 잘 벌고 계세요. 근데 저희는 BI나 애널리틱스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왔지만 왜 과거에 한 5, 6년, 6년, 7년, 8년, 10년 전부터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는 왜 안 됐을까? 그때부터 BI에 얘기하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업들이 가진 데이터가 없었던 거죠.
근데 SAP를 저희가 90년대 후반에 이제 삼성에서 SAP 도입하면서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 이후로 쭉 이제 작은 기업들까지 다 도입을 하셨는데 이제 데이터가 쌓일 만큼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주자들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다 이제 데이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고 이제 그 중간 정도까지 내려온 거죠. 중견기업 이제 다 고객을 다루시는 B2C 고객들은 뭐 당연히 다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 데이터라는 게 결국에는 그 모든 기업들이 데이터의 방향,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선 이제 그것이 뭐 우리가 B2B 제조기업이라고 해서 데이터와 관계 없는 게 아니죠. 이따가 얘기가 나오지만 뭐 IoT 디바이스를 설비에 달아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가지고선 예방 정비를 한다거나 뭐 품질을 갖다가 그 불량률을 낮춘다거나 다 데이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부분이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위해서라도 클라우드로 가야 되고, SAP가 클라우드로 올라가야 될 이유는 SAP만 바깥에, AWS 바깥에 있고 나머지 데이터 인프라는 AWS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 두 가지 간에 그 뭐랄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효율성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속도와 비용입니다. 속도와 비용 차원에서, 왜냐하면 SAP ERP에 있는 정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타 정보를 믹스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싶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는 온프레미스에 있고 하나는 클라우드에 있으면. 그래서 저희는 다 같이 클라우드로 올립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 그 해외에서 그 사례를 보시면은 그 데이터 레이크라고 이제 AWS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한 통에 때려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레이크니까.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인 경우에 매출액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통계 결과가 있고요. 이거는 데이터를 잘 다루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데이터에 대한 시각 차이를 갖다가 서비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밑에 그 잘 안 보이실 텐데 굉장히 23%, 29%, 요 밑에 있는 건 데이터를 잘 다루지 않는 기업들이고, 이 진한 아이들은 데이터를 잘 다루는 기업들이 답한 응답입니다. 데이터를 잘 다루는 기업들은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뭐 ERP 데이터 아니면 고객 데이터 정도가 아니라 위치 정보, 리치 미디어, 센서 데이터, 뭐 소셜 미디어에서 올라오는 비정용 데이터, 이런 것들까지도 사업에 굉장히 활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조금 더 창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기업의 데이터를 갖다 생각을 할 때 지금은 우리가 담아놓지 않고 있는 데이터인데 미래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분야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가치를 느끼고 있는가? 2018년도 4월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역시 빅데이터 어널리틱스 쪽에서 가장 가치를 많이 느끼고 계세요. 클라우드가 그 데이터 분석 쪽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실제로 서베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한데 재밌어서 한 장 더 넣어봤는데요. 2016년도에는 50%의 기업들이 나는 보안이 걱정돼서 그 AWS에 올리지 못할 것 같아, 클라우드에. 난 보안이 너무 걱정돼 라고 해서 안 올렸던 기업들이 2016년에는 저렇게 이제 저런 인지도였으니 그 성향을 보였는데 시장에서 2017년도에 이제 똑같은 그룹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때는 50%의 기업들이 오히려 나는 클라우드가 보안이 더 좋으니까 난 클라우드로 갈래.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돈을 사금고에 넣으실 겁니까? 은행에 넣으실 겁니까? 라는 얘기를 했을 때 클라우드도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나가 있는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저런 이미 고객들이 그 지향점이 이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AWS가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BS가 보유한 3대 핵심 역량을 저희는 이제 3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SAP on AWS,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HPC 3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HPC는 좀 이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SAP on AWS를 얘기하면 데이터로 가는 길에서 왜 SAP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 왜냐하면 데이터 어널리틱스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소스 중에 하나가 ERP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SAP를 클라우드에 올리겠다는 게 굉장히 엔터프라이즈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SAP 어널리틱스 on AWS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SAP를 좀 짚어볼 건데요. 왜 SAP를 AWS에 올려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작년까지만 해도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다 AWS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장점들이죠. 분단위 설치, 글로벌 확장. 근데 올해는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타 AWS 서비스와 결합하여 시너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SAP를 클라우드에 올리셔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이죠. 데이터는 AWS, SAP는 온프레미스. 이 구조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AP를 클라우드에 올리자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SAP ERP를 기존에는 이런 구조에서 기업에 있는 OLTP, CRM, ERP 데이터를 BW에 올려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봤었다면, 이제는 데이터 레이크에다가 이런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올려서 이제 같이 통합 분석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고요. 이 데이터 레이크는 AWS의 S3라고 하는 스토리지를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S3는 보통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그러면 스키마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릴레이션십 이런 거를 스키마를 그리고 하는데, 이 S3는 들어가 보면 그냥 폴더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정형 폴더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넣는다던가 텍스트를 넣는다던가 그냥 막 때려 넣는 거죠, 폴더에다가. 그러고 나서 그것을 나중에 AWS에 예를 들면 아테나 같은 컴포넌트를 활용해가지고선 쿼리를 날려가지고 뽑아본다던가. 그래서 그런 매체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고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건데, 지금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그런 모식도를 갖다 조금 더 아키텍처틱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데이터를 S3라고 하는 스토리지에 저장을 했다가 한 것을 AWS의 글루라는 아이를 이용해서 ETL로 변환한 다음에 이것을 글루에 있는 크롤러를 이용해서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고 아마존의 아테나를 이용해서 쿼리를 날려서 SAP랑 연동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가능하고, 제가 저희 시스템 SAP 컨설턴트한테 제가 이거 세미나 자료 만들어서 물어봤어요. SAP 올리면니까 테크니컬한 점에서 뭐가 좋냐 물어봤더니, 설치 작업하면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서버 이미지 백업 시점으로 롤백이 쉽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파워포인트 저장했다가 쫙 작업하는데 깨지면 저장한 데까지 살아있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서버 인프라 환경도 전부 다 소프트웨어틱하게 이제 변한 거죠. 여기까지 내가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세이브. 여기서 에러 났어? 세이브 된 데까지 다시 여기서부터.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타입을 바꿔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운영 시스템을 테스트 시스템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테스트 시스템 하나 필요해. 이거 잠깐 띄워봐. 그럼 금방 띄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던가, 고객 입장에서는 쓴 만큼 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고, 실패에 대한 비용이 적죠. 내가 서버를 하나를 해보려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이 서버 아니야. 그러면은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지만 클라우드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올리면 되고, 아니다 싶으면 내리면 되고, 그래서 가능한 거죠. 실패라는 게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고요. 약간 비용적인 부분에서 여기서 좀 더 쓰면 여기서 줄이고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율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실패는 없습니다. 서버 사이징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DR, 이것도 또 SAP에서 나는 온프레미스에다가 SAP 놓을 건데 DR만은 예를 들어서 나 캘리포니아에다가 DR 놓고 싶어. 그러면은 금방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 SAP가 올라가 있는 서버가 장애가 생겼을 때, AWS라고 해서 장애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장애가 날 수 있는데, 그것이 원인이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라던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이라던가 그런 설정 문제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라던가, 그래서 뭔가 시스템이 잠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의 알람 기능을 통해서 자기가 사람의 개입 없이 오토 리커버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능도 있고,
그런 오토 리커버리 기능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DR을 갖다가 또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아키텍처적인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리고 ERP뿐만이 아니라 SAP의 S4하나 ERP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군이 전부 다 클라우드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ERP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유즈 케이스는 그래서 모든 SAP 시스템, 프로덕션 시스템이나 QA 서버, 개발 서버 전체를 갖다가 AWS에 올리실 수도 있고, 나는 일부만 올리겠어, 하이브리드로. 요거는 여기다 온프레미스에도 놓고 나머지 뭐 BW 서버만 올릴 거야, 개발 서버, QA 서버만 올릴 거야, 이런 선택도 가능하십니다. DR만 하겠어, 이것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새롭게 SAP 도입하는데 서버는 클라우드에다 할래, 또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뭐 아카이빙이라던가 그 데이터 복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 SAP 혹은 AWS 보안도 보시면은 그 외부에 오픈되지 않는 아키텍처로 저희가 구성을 하기 때문에 전체 그 AWS VPC라고 하는 그 가상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가상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그 망 안에서 퍼블릭 서브넷 형태로 이렇게 격리시켜 가지고선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안에 하는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 아키텍처적으로는 이런 이제 선택이 가능한 거죠. 약간 아까 말이랑 주목된 부분인데, 이것은 AWS 상의 전체가 다 올라간 아키텍처를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개발 서버, QA 서버 이런 것들만 이제 AWS에 올라간 아키텍처가 예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SAP 하나를 위한 그 인스턴스, 그러니까 SAP를 클라우드에 올릴 때, AWS에 올릴 때 AWS의 이런 서비스들이 가장 핵심 서비스들이에요, 저희가 이용하는. 그래서 그 EBS라고 하는 Elastic Block Store라고 하는 아이는 쉽게 말하면 서버에 붙는 SS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C2가 서버고, 그 다음에 요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스토리지, 그 다음에 요거는 알람 기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SAP를 갖다 운영을 하는 거죠, 클라우드에서. 근데 이 중에서 EC2라는 친구 서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서버 S4 하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많은 메모리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WS에서는 진짜 24TB 용량까지 이제 올해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소식은, 저희 입장에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 하나 데이터베이스의 스케일 아웃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6테라짜리 그 데이터 용량이 6테라 정도 돼가지고선 쓰고 있었는데, 클라우드에다가 내가 데이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9테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스케일 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서버를 늘릴 수는 없고, 서버의 용량을 하나를 가지고선 계속 올라가는 형식밖에 스케일 업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게 기다려야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12테라를 쓰다가 내가 10테라를 꽉 찼어. 그러면 12테라 하나를 더 붙여. 그럼 서버 2대가 스토리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24테라가 되겠죠. 이걸 스케일 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스케일 아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SAP S4 하나 ERP를 제외하고 하나 DB 자체는 스케일 아웃이 됐었는데, 여기다 SAP ERP를 붙여서 애플리케이션 붙일 때는 이게 스케일 아웃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식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앱스트림 2.0이라는 서비스가 아마존에 있는데, 그 AWS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SecGUI, 우리가 SAP GUI라고 안 하고 보통 SecGUI라고 얘기하잖아요. SecGUI 관리를 엄청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PC가 우리 직원들의 PC가 맥OS도 쓰고, 누구는 윈도우 쓰고, 누구는 리눅스 쓰고 이랬을 때 그 SecGUI를 버전별로 다 관리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앱스트림을 쓰면 어떤 식으로 사용자들이 접근하게 되냐면, 내가 크롬을 띄워서 앱스트림 서버에 딱 연결을 하면은 거기에 SecGUI 그 실행 아이콘이 딱 뜹니다. 그걸 더블 클릭을 딱 하면은 크롬 안에 SecGUI가 뜨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앱을 스트리밍 해주는 거죠. 그래서 AWS의 그 네트워크 안에다가 앱스트림 서버 하나를 놓고 거기에다가 SecGUI를 인스톨한 다음에 얘를 사용자들한테 스트리밍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서버에 있는 앱스트림 서버 안에 있는 SecGUI 버전이나 패치나 이런 부분 관리만 해주면 엔드 유저한테는 사실 뭐 항상 최신 버전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앱스트림이라는 서비스가 그 SAP 세구이를 위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 세구이를 관리하시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엔드 유저가 굉장히 많을 경우 이런 경우는 더 유용하겠죠. 그리고 그 아마존 AWS 마켓플레이스에 가시면은 SAP 하나 익스프레스 에디션이라는 것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56GB짜리 SAP 하나 DB를 요 정도 사용료를 내시고 써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32GB짜리도 있는데 그거는 시간당 0.5달러입니다. 그러면 하나 DB가 256GB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옛날에 ECC 버전에서의 오라클 DB에서 1TB 정도 되는 아이가 하나 DB로 가면은 얘가 압축돼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256GB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오라클 안에 있었던 1TB 정도 데이터량을 넣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정도의 그 볼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 이제 핵이라는 게 그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SAP 코리아에서도 이제 많이 밀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도입하시는 겹도 계시고 안 하시는 겹도 있는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핵을 리셀링 할 수가 있어요. BS랑 핵 계약을 하시면 그 계약 안에는 SAP 라이센스와 그 인프라와 BC의 일부 기능까지를 지원해드리고, 이 지원해드리는 주체는 저희가 아니라 SAP 코리아입니다. 저희는 리셀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싫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라이센스 그대로 사고, 그 다음에 운영은 SAP AWS에서 하고, 그 애플리케이션 운영은 BS에서 맡기고,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서버 사이징을 갖다 굉장히 순간적으로 늘려서 SAP 프로젝트를 갖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AWS는 유닉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SAP 올리시려면 리눅스로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닉스 to 리눅스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실 경우에 뭐 이 정도 비용 효익이 3년 코스트를 비교했을 때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비슷한 사례지만 프로젝트 기간을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래서 그 테스트 시나리오를 시퀀셜하게 가야 되는 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서버 여러 대를 갖다 띄워서 병렬 처리하고 끝내는, 짧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인터페이스, 기존의 SAP 온프레미스의 인터페이스가 엄청 많을 때 이걸 클라우드로 옮겼을 때 이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잘 될까?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잘 된다라는 걸 저희가 검증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견적 비교가 뭐 이 정도 났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는 512, 이거는 예를 들어서 큰 규모, 그러니까 그 몇 년을 앞을 내다보고서는 커다란 오버사이징한 스펙을 보통 온프리미스는 제한을 하잖아요. 근데 클라우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옵티멀한 사이즈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비용 효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빅데이터 관련돼 가지고서는 조금 이제 저희 김준호 이사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좀 빨리 드리고, 저희가 시간을 조금 한 5분, 10분 정도만 더 쓸게요. 그래서 그 IoT 저희가 디바이스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정보를 서버 리스로 이제 해결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BSG 파트너스의 김진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BSG 파트너스가 SAP on AWS 외에 AWS의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IoT, 그러니까 실시간 IoT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부분에 대한 아키텍처가 어떻게 탄력적으로 구성이 변경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IoT 디바이스에 대한 아키텍처 구성인데요.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발생된 데이터들이 IoT 코어를 통해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람다를 통해서 S3에 적재가 되게 됩니다. 그 S3에 적재된 데이터를 아마존 아테나에 대한 분석 쿼리를 통해서 퀵사이트에 분석적인 데이터를 유저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퀵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상 징후 탐지라든가 예방 정비에 대한 데이터를 사전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니터링이라든가 예방의 차원에 대해서 어떤 구성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퀵사이트의 그 서비스 품목을 선택해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보시게 되면 IoT 디바이스 데이터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IoT의 디바이스에 대한 종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종류에 대한 성격별로 틀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두 개로 분리를 하고 그 분리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AWS 글루를 사용하게 됐는데 여기서 AWS 글루가 활용되게 되는 내용은 데이터 크롤러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키마라든가 테이블 정의라든가 정보값에 대해서 자동으로 취합을 하고 그거에 맞게 레드시프트를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퀵사이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실시간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앞단에서 할 수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케이스 2번까지는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값을 가지고 그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존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금 케이스 3부터는 실시간에 어떻게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자, 차이점이 있다면 코어에서 들어온 부분을 키네시스 어널리틱스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앞에 로그 데이터와 센싱 데이터가 있던 람다에 대한 역할론을 이쪽에 파이어호스가 담당을 하게 되고 어널리틱스에서 분석된 데이터가 S3에 적재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S3의 그래셔 부분인데요. 이 S3에 있는 그래셔 부분은 아카이빙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놔둔 것인데 이것이 성능에 대한 부분보다는 데이터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원활한 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제 빙산이라는 뜻인데요. 이 아카이빙 데이터는 저장할 때는 비용이 들진 않지만 조회할 때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인데 아카이빙 데이터 자체가 자주 간헐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조회값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의 그런 것들을 조회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셔에 담긴 아카이빙 고유 아이디를 가지고 바로 조회를 통해서 분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IoT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이 만약에 빅데이터화돼서 증가가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왼쪽에 보시면 센싱 데이터 쪽에 대한 데이터 버켓이 그 데이터 레이크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아까 2개에서 4개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그런 하드웨어 엔진 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되는데 저희는 AWS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EMR 엔진을 사용을 했습니다. EMR 엔진과 하드웨어 엔진을 구성해서 가장 큰 특징은 EMR 엔진이 하드웨어에 대한 프로세싱을 구성함에 있어서 훨씬 더 손쉽게 빠르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실 때는 EMR 엔진을 사용하셔서 구성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IoT에 대한 빅데이터를 시각화시키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더 나아가서 키네시스 어널리틱스에 대한 스케일링 기능을 한번 추가해 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EC2 서버에 대한 것들이 오토 스케일링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널리틱스가 데이터에 대한 들어오는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분석할 수 있는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되는 부분이고요. 저기 위에 보시게 되면 람다와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와 키바나를 활용해서 바로 시각화를 해서 유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구성이 됩니다. 그 가운데 코그니토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저 코그니토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증 기반의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증 서비스를 할 때 회원 DB 그리고 인증에 대한 절차라든가 메일 서비스, 메일을 비밀번호를 초기화해야 되는 부분들을 모든 것들을 넣어야 되겠죠. 하지만 코그니토 하나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레드시프트 스펙트럼과 그 아마존 아테나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저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실시간에 대한 데이터가 좀 복잡하고 좀 많다라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 레드시프트에 있는 스펙트럼을 애드톳 쿼리 부분을 써서 바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약간 적은 양의 데이터 그리고 뭐 그렇게 크게 실시간을 하더라도 어떤 조건별로 가져가야 되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냥 기존의 아테나를 써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케이스 5가지를 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실제 제조업에서 어떻게 처음에 재현할 수 있는 사례로 구성할 수 있는지의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제조업 설비 가동률에 대한 데이터 스트림 분석을 할 것이며 오작동 모니터링 구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을 볼 것인데요. 이 부분은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최소화, 구축 기간의 최소화와 비용의 최소화, 그리고 유연한 인프라 전개 가능성에 대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수집 및 전송 부분과 저장, 그리고 분석, 관리를 볼 수 있는데, 수집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IoT 디바이스 쪽에서 모아지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각자의 고객사의 환경에 따라서 그 수집하는 구간에서 어플리케이션이 활용될 수도 있지만, 사실 ETL에 대한 부분은 AWS에서 많은 제품군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고객사의 환경에 따라 유연성 있게 접목시키면 되는 것이고, 저장 부분은 S3를 통해서 일원화하되 분석용 DB는 다이나모 DB를 활용을 해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때 리얼타임 기반의 예측 분석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고, 멀티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리커버리가 가능해야 되고, 구간별 지연 없이 평준화된 리소스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많이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ELB 부분과 EC2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ELB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ELB는 어떤 실시간 데이터건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프로세싱에 공통 분배를 함으로 인해서 리소스의 균등함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 단에는 앞에 케이스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초기 제안에 대한 내용을 아키텍처로 구성했을 때 아까 보여진 부분과 많은 부분 틀리긴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재현을 할 때 가장 유연성 있는 AWS 클라우드에 대한 이점을 극대화시켜서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도로 맞출 때마다 그때그때 스파성의 서비스를 넣는다고 한다면 그분에 대한 고객의 신뢰는 더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고객에게 가장 맞는 해답의 아키텍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제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빨리 끝내라고 계속 워닝이 오는데, 하여튼 그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 지연, 사실 IoT 디바이스에서 초당 몇만 건도 들어올 수가 몇십만 건 들어오는 부분을 사실 서버 없이 해결을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런 구축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AWS의 그 서버레스 환경에서 전부 다 그 컴포넌트를 화해가지고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HPC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R&D 쪽에 혹시 R&D 부서가 있으시면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 AWS 클라우드가 무제한의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를 갖다가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R&D 조직에서 그 시뮬레이션 한번 돌리려고 그러면 많은 북새통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하나의 그 워크로드, 그 컴퓨팅 파워를 갖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불편함을 굉장히 없애고 업무 효율을 갖다가 그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R&D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저희가 HPC 그 리스케일이라고 하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BSC가 리스케일이라는 제품을 리셀링을 하고 있는데, 그 R&D 조직에서 시뮬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너무 그 버틀렉이 걸려가지고 힘들어하신 분들은 조금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걸 해소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AWS 서비스 중에서 그 몇 가지 유즈풀한 서비스 몇 개만 찝어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S3를 이용해서 우리가 파일 서버를 만들고 싶다. 3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S3 기반의 파일 관리 시스템인데, 그 S3라는 게 아까 그 비정형 데이터까지 다 떼어놓을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파일 서버 만들면 누가 어떤 파일을 다운받았고, 누가 어떤 파일, 누가 얼만큼을 사용하고 있고, 파일 그 용량은 어디서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로그 관리가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을 AWS의 그 S3 스토리지와 기타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선 저희가 파일 서버를 어떻게 로그 관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화면이 되겠죠. 로그를 갖다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은 가상 PC 환경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회사의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노트북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PC 환경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일 좋아하셨던 분들이 제약회사에서 IT 담당자분이 오셨는데 우리 영업사원들은 PC를 다 비싼 걸 주는데 주간 리포트 쓸 때 잠깐 열고는 한 번도 안 써 PC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그분들이 이제 이런 걸 도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버추얼 예전 기존에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가 온프리미스에 있었던 것 대비 훨씬 더 워크스페이스는 더 좋은 밸류를 갖다가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이고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인터넷만 연결되면 내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이 구축이 되고 보안적인 부분이나 회사에서 써야 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부분이나 이런 것이 다 중앙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사회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 직원들에게 PC 안 나눠주고 워크스페이스를 준다던가, 아니면 유통사에서 원격 근무 환경 위해서 이걸 준다던가, 아니면 외주 인력, 우리가 IT 프로젝트 하는데 외주 인력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보안 관리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 워크스페이스를 제공해가지고 우리 PC 안 주고 워크스페이스를 주고선 이제 외주 인력들한테 쓰라고 한다던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서비스는 아니에요. 너무 싸기 때문에 돈이 되는 서비스는 아닌데 너무 좋은 서비스여서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앱스트림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글로벌 억셀러레이터. 실제로 여기 이 사례에서는 뭐냐면은 그룹웨어 사례였는데 프랑크푸르트 지사에 있는 직원들이 그룹웨어 접속이 한국에 있다 보니까 서버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전산팀에서 시달리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 부분을 갖다 앱스트림으로 이용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던 케이스입니다. 거기에 이제 글로벌 억셀러레이터라는 걸 더 추가하면 더 빠른 환경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발표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부분에 있어서 BSG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관련돼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스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